퇴직 후 평생 모은 아파트와 연금까지 아내와 아들에게 몽땅 빼앗기고 헌신짝처럼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평생을 순하고 어리숙하게만 보였던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지옥 같은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박영철입니다. 제 나이 67, 작년에 35년간 청춘을 바친 공장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기름 냄새와 쇳가루 속에서 악착같이 일하며 아들, 딸 번듯하게 키워냈고 서울의 작은 아파트 한 채 마련한 것을 평생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퇴직하는 날, 이제 아내와 함께 따뜻한 밥이나 지어 먹고 손주들 재롱이나 보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겠구나.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출근 준비로 새벽같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귀가 먹먹해지는 기계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대는 퇴직 후 정확히 한 달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퇴직 후 첫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침 산책도 하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소소한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하지만 딱 한 달이 지나자 아내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아내가 시장에서 돌아와 대뜸 혀를 차더군요. 에휴, 팔자 좋다. 누구는 뼈 빠지게 장 보고 와서 저녁 준비하는데 어떤 양반은 소파에 딱 붙어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니 아주 상전이야, 상전. 처음에는 아내가 힘들어서 하는 투정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평생 바깥일만 하던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답답할 수도 있겠다 싶어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솜씨로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개고 음식물 쓰레기도 갖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안일을 하면 할수록 아내의 잔소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니, 청소기를 돌리려면 구석구석 해야지. 머리카락이 그대로 있잖아.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그리고 빨래는 이렇게 개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야. 무엇을 해도 칭찬 한마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아내에게는 성가신 일이 되어버렸죠. 가장 서러웠던 것은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지만 퇴직 후 일주일에 서너 번은 집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올 때마다 아내와 소파에 앉아 소곤거리며 무언가 상의했고 저는 그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업이라는 게 초기에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서요. 지금 이 기회만 잡으면 정말 대박 날 수 있는데. 그래, 우리 아들 믿는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문제다. 돈이라면 벌벌 떠는 양반이라.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라치면 아들은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같은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어머니랑 저랑 알아서 할게요. 저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고 저는 그저 그들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 뿐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아들이 저를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들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정말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만 성공하면 우리 가족 전부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 아파트를 팔아서 저에게 투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유일한 집을 팔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자식 앞길 막는 게 취미야? 우리 아들이 저렇게 성공하겠다는데 늙은이가 고집 부려서 될 일이야? 이 집, 당신 혼자 번 돈으로 샀어? 나도 평생 이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면서 고생했어. 나한테도 권리가 있다고.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아침 저녁으로 저를 들볶았습니다.
제가 반대할수록 그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무릎까지 꿇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결국 저는 꺾이고 말았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바친 집이었지만 아들의 눈물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집을 판 돈은 모두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들네 집 작은 방 한 칸을 얻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아들 사업이 잘 되면 금방 다시 우리 집을 살 수 있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네 집으로 들어간 첫날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저희를 반기지 않았고 저희는 손님이 아닌 짐 덩어리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약속했던 더 좋은 집은커녕 저희는 눈칫밥을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들네 집에서는 길을 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며 하루 종일 집안일을 도왔고 저에게 퍼붓던 잔소리는 쏙 들어갔습니다. 대신 모든 화풀이는 제게로 향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아. 그때 당신이 고집 부리지 말고 진작 집 팔았으면 아들 사업도 더 빨리 잘 됐을 거 아냐. 다 당신 탓이야.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집을 팔자고 저를 몰아붙인 것이 누구인데 이제 와서 제 탓을 하는 것일까요? 식사 시간이 가장 곤욕스러웠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가 식사를 마치고 나면 부엌 한 구석에서 남은 반찬에 찬밥을 말아먹는 것이 제 식사였습니다. 마치 식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연금 통장과 도장은 아내가 가져갔습니다. 생활비를 관리해야 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5만 원짜리 용돈 몇 장을 받아 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갈 수도 하다못해 붕어빵 한 봉지 마음대로 사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거실에서 아내와 아들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버지 연금도 얼마 안 남았는데 슬슬 보험금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조용히 해, 이놈아. 내 아버지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아직은 때가 아니야. 사업이 더 망한 것처럼 보여야 그 양반이 충격받아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업, 보험금, 충격?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내와 아들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사기극에 제가 휘말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순하고 어리숙한 남편, 무능한 아버지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잃어버린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 저를 기만한 아내와 아들에게 처절한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잠든 새벽 시간을 이용해 아들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기회를 엿본 끝에 아들의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와 대출 서류, 그리고 강월랜드라고 적힌 영수증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수년간 도박에 빠져 거액의 빚을 졌고 아파트를 판 돈은 사업 자금이 아닌 도박 빚을 갚는 데 쓰인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저를 속였던 겁니다. 심지어 제 이름으로 몰래 추가 대출까지 받은 서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아파트와 퇴직금, 연금을 모두 빼앗고 마지막에는 제 생명보험금까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제 휴대폰으로 찍어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와 아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왜 저러시지? 글쎄다. 표정이 안 좋은데. 또 무슨 고집을 부리시려고 저러나. 그들은 여전히 저를 얕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제가 찾아낸 서류들의 사진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다 뭔가? 사업 자금이 도박 빚 갚는 데 쓰였다는 증거들이고 내 이름으로 당신들이 몰래 대출받은 서류들이지. 그리고 내 생명보험금까지 노리고 있었다는 것도 다 알아. 아내와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버지, 그게 아니라 이건 오해예요. 당신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아들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고 아내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해? 당신들 입에서 오해라는 말이 나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기만하고 짓밟아? 당신들은 인간도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에서 미리 챙겨둔 작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 이 집에서 나가겠어. 그리고 당신들을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할 거고. 평생 모은 내 재산 단 한 푼도 당신들한테 줄 수 없어. 법대로 하자고. 제가 집을 나서려 하자 아내가 다급하게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가 어떻게 이혼을 해? 아들도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고소만은. 저는 그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다니 가소롭군. 당신들이 나에게 했던 짓들을 생각해봐. 남은 인생,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거나 빚쟁이들에게 쫓기면서 비참하게 살아. 그게 당신들에게 내리는 내 마지막 선물이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비록 제 수중에는 당장 생활할 몇십만 원이 전부였지만 마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습니다. 진짜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저는 곧바로 고등학교 동창이자 변호사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함께 분노해주며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 그리고 아내와 아들을 상대로 한 사기죄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며 지냈습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저를 무시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법정에서 저를 정신이 온전치 못한 늙은이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제가 치매 증상이 있어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 확보해둔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곧 탄로 났고 재판은 저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몇 개월 후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제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아파트 매매 대금 중 아들이 도박 빚으로 탕진한 금액과 제 이름으로 몰래 대출받은 금액 전액을 아내와 아들이 저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아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고 범행에 가담한 아내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 연금도 온전히 제 소유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배상받은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가져보는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미뤄왔던 꿈들을 하나씩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동네 문화센터에서 통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지만 먹고 살기 바빠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서툰 손으로 코드를 잡고 줄을 튕길 때마다 제 마음속에 새로운 멜로디가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끝이 아프고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았지만 누구 하나 타박하는 사람이 없으니 마냥 즐거웠습니다. 작은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간단한 심부름을 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게 제가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와 아들의 일 때문에 한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딸이었습니다. 딸은 울먹이며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엄마와 오빠가 아빠한테 그런 짓을 하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방관만 했어요. 저는 딸을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다 지난 일이다. 너는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라도 이렇게 연락해주니 고맙구나. 그 후 딸과 사위, 손주들은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함께 밥을 먹고 공원을 산책하고 서툰 제 기타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불렀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아들 뒷바라지와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며 식당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겨우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에는 뒤늦은 후회와 용서를 구하는 말이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탑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숨만 쉬고 살았다면 지금은 온전히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기타를 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사랑하는 손주의 재롱을 보며 행복을 느낍니다.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사는 것만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저는 67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 잃어버린 당신의 삶을 되찾을 용기를 내세요. 해가 진 뒤에야 비로소 별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나면 분명 눈부신 아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